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주영씨, 요즘 나는 솔로 이런 거 진짜 많이들 보시잖아요. 주영씨는 어때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풀로 본 적은 없고 워낙 SNS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등장인물들을 모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요즘에 우리나라의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핫하죠, 진짜. 그야말로 2023년은 연예 프로그램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연예 프로그램들의 인기와는 정말 상반되게 현재 대한민국은 솔로 나라 그 자체입니다. 최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따르면 연애를 하고 있다 35.4%, 하고 있지 않다 46.3%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고 해요.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20대는 44%, 30대는 39.4%, 40대는 18%로 점점 낮아지는 수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20대가 확실히 연애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44%밖에 안 된다니까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혼자가 편해서, 그 뒤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20대는 이제 연애의 목을 매기보다는 나의 삶과 커리어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체감이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저출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연애 문제 외에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2024년 사회근황 탑4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산만해지는 대한민국, 쉬고 있는 대한민국, 무거워지는 대한민국. 다양해지는 대한민국. 오늘도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영순이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투표해 주시는 거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산만해지는 대한민국.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딸이 집에만 오면 방에서 줄담배를 피웁니다. 이 사연은 실제로 얼마 전 뉴스에서 소개가 된 실화라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18세 딸을 키우는 싱글맘 A씨.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꾸만 엇나가는 딸이었는데요.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가 하면 마라탕집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새벽마다 나가더니 아는 언니를 통해 성을 사고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A씨는 딸의 비행을 더 이상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경찰서 신고까지 감행했고 결국 관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지방의 기숙학교에 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방에 틀어박혀서 줄담배를 피워대는 게 걱정이라고 전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불효녀가 없다 싶으시죠? 그쵸? 그렇지만 딸에게 또 사정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요, 어렸을 적에 ADHD 판정을 받았지만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매우 서툰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용돈이 넉넉한 딸에게 질 나쁜 아이들이 접근, 갑자기 딸을 편의점으로 불러내 강제로 계산을 시키거나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딸에게 담배까지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급기야 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과는 전혀 받지 못했고요. 딸은 그대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네요. 학교에서 정말 내 마음 터놓고 사귈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딸이 처음에 친구 관계가 서툴렀던 건 ADHD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그 영향이 없다고 하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적으로 우울증이나 ADH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까지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ADHD, 주영 씨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사실 이 ADHD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부각되는 건 또 성인 ADHD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영순이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1번,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오래 앉아 있을 때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씩 저희 얘기 듣고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자주 그렇다라는 항목이 4개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일상에서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학교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ADHD 환자가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ADHD 환자 수는 14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해요. 어머, 4년 새에 어떻게 2배나 증가를 하죠? 숨은 환자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환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성인 환자의 점유율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ADHD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서 더욱 우려가 되는 병이죠. 정신과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네요. 요거의 제목이 산만해지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진짜 그 말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사실 ADHD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유전적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과도하게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동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ADHD는 조기에 치료만 한다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이거든요. 하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불신,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DHD의 성인 환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저 진짜 와닿았어요.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되고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야 되고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막 그렇게 쉬쉬하거나 숨기거나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겁내지 않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쉬고 있는 대한민국. 수희씨, 지난 6월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유정 사건 기억나시죠? 아, 이거 당연히 기억나죠. 아직까지도 저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의 이 정유정이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또래 여대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당시 정유정이 피해자의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서 태연하게 캐리어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동기는 더욱 소름이 좀 끼쳤는데요. 이 정유정 같은 경우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학창 시절에도 반에서 존재감이 없는 굉장히 조용한 타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5년간 무직 상태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본인의 이 영어 실력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또래 영어 과외교사를 살해해서 열등감을 해소하려 했다는 해석들도 좀 있었거든요. 아니, 저도 영어 실력에 콤플렉스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 화두로 떠올랐던 문제가 바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입니다. 이 정유정이 최근 5년간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그런 해석들이 따라붙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하자면요. 모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죠. 방에만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위험한 충동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원래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단어를 제가 처음 접했을 시점만 해도 나랑은 아예 관련이 없다, 우리 사회랑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현재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은 무려 53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전보다 20만 명가량 증가한 숫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더라도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이 월 평균 4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중에 75%는 직장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거나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대기업들도 이 채용의 문이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쉬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은둔형 외톨이라는 극단적인 문제들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 8050 문제, 한국의 미래라는 지적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8050이 좀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80대 부모가 50대 미혼 자녀와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20대 때 구직 활동을 포기를 하고요. 그대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50대의 히키코모리가 돼버리는 거죠. 일본에는 이런 중고령 히키코모리들이 무려 6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너무 걱정이 돼요. 맞아요. 그 부분을 다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 청년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7조 5천억 원에 이른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시선인 것 같아요. 이 젊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돈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성공 기준 또는 가족이 요구하는 이 성공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이 각자의 삶을 수용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한 번 넘어지는 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워지는 대한민국.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 영순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탕후루가 유행하고 나서 꾸준히 제기됐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영씨, 혹시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탕후루면은 당 문제 아닐까요? 이 탕후루가 유행하면서 아이들의 과한 당 섭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탕후루에는 꼬치 한 개당 10에서 25g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웬만한 카페 음료도 당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딸기 한 개, 샤인머스켓 한 개, 통귤 한 개, 이렇게 과일을 바꿔가면서 몇 꼬치씩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그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음식은 탕후루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류는 일반적으로 단맛을 가진 탄수화물을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는 매콤한 맛이라 잘 모르지만 떡, 고추장, 물엿 등등등 주 재료들이 모두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하죠. 또 요즘에 유행했던 음식들을 돌이켜보면 탕후루는 물론 마라탕, 로제 떡볶이 같은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젊은 당뇨 환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는 2006년 인구 1000명당 1.3명에서 2015년 1.7명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중에서는 BMI 지수가 30이 넘는 고도 비만을 동반한 환자가 30%나 넘겼다고 합니다. 비만율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전년 대비 0.3%,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걸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남자가 40.2%, 여자가 22.1%로 남자가 더 높았고, 남자는 30대가 51.4%로 가장 높았고요. 여자는
70대가 30.6%로 가장 높았는데요. 성별, 연령대별로 비만의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한국이 무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정말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이렇다 보니까 비만과 함께 당뇨병이 동반되는 셈인데 젊은 환자는 고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고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진료 출석률은 중장년층 환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젊을 때 당뇨병이 나타나면 뭔가 병원에 안 가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당뇨병은 당뇨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합병증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순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떡해 나 오늘부터 탕후루 당장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알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많이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탕후루 사장님들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지 내 건강 챙겨가면서 적당히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해지는 대한민국.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씨? 나의 자부심이었는데 단일민족 국가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주영 씨 말처럼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길 가다가도 흔히 보이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3년 현재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16만 58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약 240배 증가를 했거든요.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한국인 가정의 아이가 소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데 한국인이 소수가 된다고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예전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맞아. 이게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에서 한국인 가정의 아이가 소수가 돼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례가 실제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 교수가 이 전교생이 8명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분교에 가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5학년 학생 1명을 축구공으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괴롭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1명은 유일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인 가정이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희 씨가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둘 다 한국인인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좀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네. 또 네티즌들은 실제로 지방에 가면은 한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많다라는 증언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이 좀 다소 잠잠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17,000쌍,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를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보통 베트남, 중국, 태국 순으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251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합니다.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이 5%로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례없는 저출산과 또 고령화 속도에 맞물려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좀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가 최우선 돼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쉬고 있는 대한민국? 왜냐면 젊은 층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건지 몰랐고요.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자체가 고령화 문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점이 됐잖아요. 80세 부모님이 50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계속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쉬고 있는 대한민국을 1위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해지는 대한민국을 좀 1위로 뽑아보고 싶어요. 뭔가 그 사례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 도시에 좀 살다 보니까 지방 도시의 이런 문제들이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지가 돼서 한번 1위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영 씨는 다양해지는 대한민국, 저는 쉬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각각 1위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줄어들고 있는 연인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잖아요. 사실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줄어들면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뭐 결혼을 좀 안 한다거나 출산율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연애를 안 하면 당연히 결혼도 안 할 거고,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충분히 있을 만한 현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지만 이미 합계 출산율 1.0을 뚫어버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초고령화는 우리의 눈 앞으로 불쑥 다가왔는데요. 20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인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늙어가고 무거워지고 쉬어가는 인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절망할 순 없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살펴본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근황 탑4.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충격적이셨는지 여기 밑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투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흥미로운 랭킹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